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면 국회는 곧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국으로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이른바 쌍특검이 자동 상정돼 처리될 예정인데요. 여야는 주말에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최원희 기자, 먼저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이 한동훈 전 장관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여기에 좀 주목이 쏠리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주말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이후부터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그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28일 본회의 땐 표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한 지명자가 대통령에게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건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용 선전선동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전현직 당대표 불법 의혹을 덮기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는 겁니다. 앞서 한 지명자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면서도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규정해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이 한동훈 비대위 출범도 앞두고 있는데 이 인선 작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는 오는 26일 전국위 인준을 거쳐서 10명 안팎의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뒤에 올해 안에 공식 출범할 전망입니다. 한 전 장관은 지명 이후 공개 일정 없이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2030 MZ세대와 중도층과 수도권, 여성으로 표심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6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된 민주당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인데 여권에서는 비대위원뿐 아니라 출마를 준비 중인 대통령 참모와 장관들에게도 헌신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주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이 한동훈 지명자는 비대위 인선을 진행 중입니다. 혁신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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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한동훈 지명자는 우선 비대위 인선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인선과 관련해선 이런 말을 한 바가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하실 위원 인선 기준이 있는지.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지명자가 직접 인선할 수 있는 비대위 인원은 최대 12명 정도가 됩니다. 일단 누구와 어떻게 인선을 논의하고 있는지 지금 알려지지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그 물밑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도 이렇게 주위에서 들리거나 느껴지는 바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사실 가깝거나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우리 정치권에 들어온 정말 이 신해처럼 등장한 이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랑 소통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가 스스로 알아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단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비대위에 당연지로 들어가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윤재옥 원내대표와는 이러저러한 소통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 본인이 온다 하더라도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이 가셔야 될 투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내대표로서 당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고 당 내외 인사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나 평판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고민과 숙고 그리고 본인의 인선 기준에 따라서 많은 후보군들을 챙기고는 있겠습니다만 윤재옥 원내대표와는 일정 정도 상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구랑 정말 편하게 상의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진 게 없고 지금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26일 전국위원회 표결을 거쳐서 정식 취임하면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있을 것이고 좋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을 선정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 전원을 19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요. 1970, 또 80, 90년대생 이른바 이 7, 8, 9세대로 비대위를 꾸리면 좀 중도나 수도권, 청년 좀 표심을 좀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현역 의원들은 아마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비의원들을 굳이 현역 의원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70년대생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뭐 우리나라가 70년대생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뭐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또 그 세대만 중심으로 할 경우에 다른 세대가 소외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지만 강조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기는 이제 분명한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0년대생 중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실력 문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각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떤 사람들 이런 분들을 아마 영입할 것 같은데 최근에 영입된 인사들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중에서 몇 분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미 영입된 인사 그렇죠. 가운데 이미 들어갈 한 수 두 있대. 차례인가요? 지금 그렇죠. 영입 인사가 발표가 예. 됐죠. 그 중에서 이제 아마 몇 분이 채택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지난번 이제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 상징성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상징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들을 아마 고려할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여성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인사라든지 아마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문제는 이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네. 한동훈 비대위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결국은 세대 교체와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이슈들을 뭔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인선도 저는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대의 방점이 찍힐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건데 이 국민의힘이 7, 8, 9 비대위론으로 쇄신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자 이 586 세대가 주축인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 쇄신 경쟁에 뒤처지는 거 아니냐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국민의힘에서 7, 8, 9 세대를 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당시에 퓨처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청년 중심의 수도권 출마자들을 모았었거든요. 예. 하지만 그분들 다 험지로 나갔습니다. 그분들 중에 당선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어떤 7, 8, 9 세대를 주력으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분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국민의힘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혁신 없는 그냥 단순한 정책 내세우기다.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나올 수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어찌 됐든 간에 예. 뭐 국민의힘의 7, 8, 9 세대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특히나 86세대, 그러니까 이게 586, 686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86세대 운동권의 어떤 퇴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신데 네, 또 19대 총선 때 박근혜 비대위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기도 하죠. 당시 10명의 비대위원 가운데 6명을 외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친박계와 친이계를 비대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 이거를 또 적용할 거란 전망도 나와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비대위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거와 비교되는 또 실패 사례가 바로 2020년 총선 직전에 이제 예. 황교안 대표가 그렇죠.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저는 당시 2012년에 그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 요건은 일단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전권을 줬습니다. 정권을 주면서 박근혜 비대위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예.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와 비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의 전권을 준 거로 지금 짐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때는 민주당이 선점했던 가치와 민주당이 선점했던 그 어떤 그 정책들을 먼저 데려왔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종인 당시 위원장을 데려와서 그렇죠. 경제 민주화라는 이 밸류 가치를 먼저 민주당보다 먼저 선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 당시 발탁된 사람이 이준석 비대위원 아닙니까? 그때 이준석 전 그렇습니다. 대표가 발탁이 됐던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쪽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인선 그리고 예. 민주당의
애초 가치라고 예상됐던 그 가치를 미리 가져와서 선점하는 그 좀 선제 공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이미지를 구축을 했던 거고 예. 그다음에 하이 컷오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기존의 현역에 대한 물갈이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성공했던 비대위로 지금 꼽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당시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를 반면교사를 삼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점에서 예. 훨씬 더 파격적이고 쇄신과 혁신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새 인물 뭐 깜짝 발탁 가능성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 어떤 대충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예. 워낙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차원이니까. 네네. 근데 이게 참 새 인물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영입 인사들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사실은 고민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예전과는 달리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하나의 어떤 장점보다는 사실 좀 단점 비슷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무언가를 포기하고 또 들어와야 되는 그렇죠.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비례대표나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렇게 어떤 깜짝하는 카드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네트워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강남 좌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강남 학교에서 나오고 했던 뭐 조국 전 장관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강남 우파라는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잘 나갔던 그런 어떤 이 네트워크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어떤 본인의 네트워크도 또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떤 깜짝 카드가 나오긴 어렵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당이 확보하고 있는 예. 그 어떤 이 인물들 중에서 본인이 좀 선정하고 하는 작업들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계속 지금 고민 중일 텐데 일단 이 비대위 구성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도 한동훈 비대위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일단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이 자동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기는 한데 여야가 막판에 무언가를 협상할 여지 가능성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없다. 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일 겁니다. 총선 이후에 뭐 가결시키는데 동조를 하겠다라는 거는요. 그렇다면 이게 패스트 트랙에 태워지고 그 이후의 절차를 거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왜 그 당시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정말 정치적인 의도에서 패스트 트랙에 태우고 특검을 추진하는 거라면요. 국민 지지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근원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검찰이 어찌됐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내지 불기소 마침표를 찍어줬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수사 아닙니까? 예.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확하게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윤석열 검찰총장 체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 지지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총선 뒤로 특검을 처리한다? 이건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를 비겁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지명자를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했던 말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십시오. 자, 일단 민주당 과반 의석입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함께 지금 특검법을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안은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향해서 수용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네.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예. 마지막 거의 브리핑을 하실 때 선전선동하기 좋은 악법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히나 어찌보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악법이다라고 규정을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부적절하다? 네, 예. 처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어쩌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장 변호사도 얘기를 해줬지만은 패스트 트랙으로 벌써 지난 4월에 이미 예정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도 논의 테이블에 와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패스트트랙에 이제
거의 끝나가서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아니면 뭐 총선 이후에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그런 원칙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예. 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라는 것이 언제든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미뤄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버린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어떤 지지를 잃게 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떠한 조건으로 하더라도 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협의할 가능성은 없고 일단 시간표대로 간다 이건데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 지명자가 대통령에게 제2 요구 대신 수용을 건의하라는 압박을 하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민주당 입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제2 요구가 아니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예. 바로 수용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당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몇 가지 독소조항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뭐 언론 브리핑을 해서 이 피의사실 공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 4월 10일인데 이게 통과가 돼서 실시가 되면요. 총선 전까지 3개월 내내 이걸로 언론 뉴스가 도배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2007년에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가 BBK 의혹이 있었잖아요. BBK 의혹 때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대선 전에는 이걸 특검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대선이 끝나고 당선자 신분의 특검 수사가 실시가 돼서 특검이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총선 전에 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는 것이어서 수용 못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8일 이후에 상정해서 표결을 붙이면 통과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대통령실에 제의를 요구할 겁니다. 제의를 요구하되 몇 가지 조건을 좀 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김건희 여사라는 배우자 리스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내에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들을 이게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서둘러라. 그리고 제2부속실을 빨리 복원시켜서 여사의 어떤 활동 반경을 공적 틀 안에 제어시키도록 하자, 묶어놓도록 하자라는 안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의 리스크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거부권 행사하도록 요청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1월 달에 이제 제2에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1가 표결에 이제 찬성하면 되는 건데 제2에 붙일 때 저는 물밑에서 한동훈 비대위와 이재명 대표가 물밑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에 대한 새로운 수정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그렇습니다. 합의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지금 야당으로만 단독 강행 처리하는 특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특검을 했을 때 야당 단독으로 된 적은 거의 없어요. 모두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합니다. 결국은 합의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합의했기 때문에 특검이 실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1월 달에 제2 요구 기간 동안 한동훈 비대위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타협하고 협상하고 시기를 조절하고 내용을 조절하고 그렇게 좀 더 힘을 받아서 특검이 실시될수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요구가 지금 당장은 뭐 특검법 수용하고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은 힘들다고 하지만 여론의 상황을 보면 그거 총선 이후에도 충분하겠다. 총선 전은 너무 시끄럽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전 더 많을 거라고 결국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시점 얘기도 하셨고 제도적 좀 장치까지 좀 대책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한동훈 지명자와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독소 조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총선과 가까운 시점에 좀 처리를 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야 하는 공공한 처지는 이해하겠으나 시기를 문제 삼으며 총선용이라고 하기 전에 왜 이 시기까지 미뤄졌는지 국민의힘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소 조항이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한지명자와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별검사 추천권이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 독점되는 점과 함께 이 수사 상황이 승중계되는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과연 이게 이제 특검을 할 사안이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왜 그동안 시간에 협상 안 했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이나 저희들이 볼 때도 과연 이게 특검 사안인가라는 어떤 의문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정숙 여사 문제라든지 김혜경 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특검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인이나 어떤 대선 후보 부인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너무나 여론에 어떤 편승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어떤 시점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도 사실 역대 특검은 대부분 다 여야 다 합의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정말 어떤 이 헌법적인 틀 내에서 할 수 없는 현재 수사기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르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이나 다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검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역대 특검을 보면 또 그렇게 성과 있는 것도 있었고, 자 근데 물론 뭐 성과 없는 것도 꽤 많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이게 총선 전략이다. 왜냐 시점 자체가 뭐 아니 그동안 왜 협상 안 했냐고 그러지만 일단 특검 자체가 이게 구성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야당이 지금 자신들의 의석을 이용해서 그냥 패스트트랙에 태워버렸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또 시점도 총선 시점이고 패스트트랙에 4월에 태운 것도 결국 전략이라고 그렇죠.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 총선 시점을 다 맞춰서 계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점 언제 하고 하면 언제 지금 올라가고 아니, 국민들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 올리면 180일인가요? 그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상정할 수 있고 하면 다 시점 자체가 총선하고 딱 맞아 들어가요. 내년 4월 총선에 맞춰져서 설계가 돼 있다. 왜냐하면 12월 28일 날 올라가 통과되면 1월 달에 구성이 되고 2월 달 수사하고 4월 달에 지금 발표되고 그러면 그 와중에 특검이 사람 소환하고 모든 것들을 매일 브리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게 국민들의 어떤 선택권을 방해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해보니까 아니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은 소환당하는 사람 그 내용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 거기만 사실인 걸 알 텐데 나중에 특검 결과 보면 뭐 별거 없던데요 이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뒤에는요 이미 국회는 구성돼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특검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이건 정책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뭐 여야의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은 결국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판단을 받을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이시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좀 여러 가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특검법의 대상이 되느냐, 권력형 비위이냐, 중대한 범죄이냐. 한동훈 장관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10억을 한 명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100명, 1000명에게 입히는 범죄가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요. 시세조정 범죄가 대표적인 그런 범행인 겁니다. 이게 혐의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수사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정보를 내부에서만 공유하고 시세를 조정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있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미애 전 장관이 남부지검에 있었던 이 전담팀을 없앴을 때도 국민의힘에서 그런 맥락에서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형 범죄, 그 이후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국민들께 엄정하고 권력형 범죄와는 완전 무관한 행보를 보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품백을 수수했거든요. 영상이 남아있거든요. 대통령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관일 때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이중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인 민주당이 어떤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특검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 일단 28일에 이 특검법을 국회에서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 어떤 입장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현정 의원도 설명을 했고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특검법 자체가 다분히 정쟁용이다. 그리고 정치적 공세용이라는 건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적인 좀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론으로 올려 태워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미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권력형 비리, 또 권력 부패라고 그래서 검찰이 못한 수사니까 하겠다. 라는 특검법의 본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이관섭 정책실장도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 이번에 28일 날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이제 상정되면 표결을 해서 통과가 될 텐데 당연히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걸 요청을 할 겁니다. 다만 그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리스크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잘 개선할 것인가, 잘 좀 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좀 내놓고 재의혹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재의혹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좀 조절하면 여야가 예. 충분히 타협해서 협상 가능해서 합의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왜 놀았느냐 그러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비대위가 뜨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그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야 협상에 의해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만들자는 건데, 그게 뭐 지난번에 당신이 6개월 놀았으니까 뭐 할 말 없다? 그건 체제가 바뀐 다음 이야기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김기현 대표 때 그건 한 거니까. 예. 가정입니다만 총선 이후 특검 시행 뭐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그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힘들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정말 역지사지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김혜경 여사에게 예. 이런 주가 조정, 시세 조정 같은 혐의가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지금 야당인 경우에 특검법 안 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거 총선 끝나고 해야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역지사지 예. 보면 충분히 나올 문제였고 이런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걸 벗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데 28일에 특검법이 처리되고 실제 어떻게 이 문제가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또 하나의 과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세대 교체인데, 이 비대위가 이른바 낙하산 공천을 거부할 수 있을지가 성공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예. 선거라는 거는요. 예. 아까도 이제 지난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 예를 드셨는데, 마치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이게 개혁 공천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사실은 당 입장에서 본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릅니다,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이 뽑을 때는 사실은 뭐 새로운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뽑기보다는 익숙한 사람, 열심히 지역에서 뛰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뽑거든요. 매일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중앙 위주의 판단이다. 새로운 사람 던지면 무조건 찍어라?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거 전략들이 이제 이 착오를 빚는 게 뭐냐면, 너무 어떤 개혁적 인사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냥 아무 사람만 갖다가 거기다 공천하면 된다? 이 사고방식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선거라는 게 그 지역의 어떤 토착성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태어나고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 있고 오랫동안 한 사람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개혁 공천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체 어떤 공천 프레임 중에서 특히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에 과연 그러면 어떤 공천에 어떤 칼날을 할 것인지, 이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어떤 당선 가능성 있는 인물 중에서 어떠한 성향의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 공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의 현장에 뛰고 있는 사람들 다 제껴두고 새로운 사람 투입한다, 이거 같은 바보 같은 전략은 없어요. 예. 다 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개혁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 세대 교체라든지 이런 등등의 상징성이 있는 부분들, 그렇지만 이분들도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당선가 있어야 충분히 공천하는 거지. 예. 무조건 이게 뭐 새로운 사람만 공천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네, 그런데 공천에서 그러면 용산, 이 낙하산 공천을 끊고 새 판을 짠다. 이런다면 수평적 이 당정 관계에 대한 가능성 좀 커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으로 권고했던 게 바로 이제 지도부, 그다음에 영남 중진 다전과 그다음에 친윤 의원들의 예. 희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부분 이제 이른바 김장연대에서 김기현 대표 사퇴, 그다음에 장재현 의원 불출마로 일정 정도 물꼬를 텄습니다. 예. 이제 그런 방향의 혁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 똑같이, 그러면 장관을 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용산에서 수석을 했거나 뭐 용산에서 대통령을 측근해서 모셨던 분들도 사실 희생을 요구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중진과 친윤 의원들에 대한 희생과 결단도 요구하면서 동시에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대통령 가까이서 오히려 큰 특혜나 은혜를 입었던 걸로 보이는 분들도 오히려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이게 저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박민식 전 장관 화면에 좀 나왔습니다만 예.
그런 분들도 이제는 수도권의 험지에 가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분골쇄신하고 예. 사신성이라는 모습들을 이제 아마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아마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예요. 지금 마침 영등포 을 출마를 그렇습니다.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 그 전에는 한동훈 비대위 전에는 예. 분당 을에서 서로 그 당시 뭐 김은혜 수석하고 그러니까요. 박문식 장관이 뭐 경합을 벌인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게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장관을 하셨고 대통령 수석으로 지금까지 모셨던 분이 더 좋은 데 가서 서로 싸우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한동훈 비대위의 이 당내 분위기의 결정적인 저는 상징적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문식 장관도 영등포 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대통령실 참모들도 그냥 내리꽂는 예. 낙하산으로 편하게 어디 영남에 어디 가거나 그렇게 편한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경쟁력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한 곳 오히려 험지에 가서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에서 아마 요구되는 사항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가운데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불출마를 통해 국민의힘 쇄신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어제 지역구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국회의원 당선에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친윤 핵심의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저 자세를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서 정치권으로 바로 직진하신 분이죠. 새가 없었을 때 그때 새를 구축해준 게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장제원 그 위시한 여러 의원들이 계셨었는데 사실상 이런 권력구도 하에서 추출됐다는 해석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결단이라고 포장은 되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들이 있는 거죠. 92대 버스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지역 행사를 하고 예. 내 권력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건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예. 거기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은 이른바 오히려 정치인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하는 데선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는 정말 검찰 후배, 내가 데리고 일을 해봤을 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그러나 정치 영역은 사실상 전혀 안다고 할 수 없는 한동훈 체계가 출범했을 때 기성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향후를 돌보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는 27일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겠다. 이런 의사를 이미 내비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한동훈 비대위 측이 아직 출범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양측 간의 교감 또는 대화가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날짜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본인이 사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 탈당할 것이다. 나갈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게 정치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판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판돈이 있어야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 이것저것 그래 해야지만이 협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섰을 때 이준석 전 대표 가지고 있는 판돈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주고받을 때 줄 게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얘기죠. 본인이가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예. 영향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협상을 하겠죠. 같은 보수적인 어떤 진영 내에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합류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천하람 위원장도 별로 이 합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히 이야기 안 하고 그렇죠. 있어요. 허은하 의원도 지금 탈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못 하고 있고 오로지 뭐 이기인 지금 경기도 의원만 함께 하겠다고 돼 있고 뭐 구글 폼으로 받았던 출마 희망자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썩 그렇게 출마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혼자 일단 나갈 텐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과 만났을 때 뭘 판돈으로 내놓을까는 거죠. 나 이렇게 세력이 있으니까 나하고 어떤 일정 지분을 나눠주고 뭘 합당을 하자든지 본인은 그걸 노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문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다는 생각할 겁니다. 왜냐? 부채가 없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어떤 이 자기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에 뭔가 뭐 악감정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예. 뭔가 어떤 제로섬에서 시작될 수 있는 그럴 그런 수 사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기대는 할 텐데 그런 기대에 맞물려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거기에 좀 저는 상당히 지금 좀 조급한 면이 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탈당을 할 걸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 있을 것 같다. 예. 예, 그 탈당은 예고된 전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그 탈당 날짜를 예고한 걸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아, 속으로는. 오히려 그럴 수 예, 있다? 왜냐하면 또 날짜가 공교롭게 26일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한 그 다음 날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한동훈 비대위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려도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나가긴 나가야 되죠. 예. 그렇다고 뭐 그 순간에 체면 구겨지게 날짜를 좀 미루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간다는 건 우리 당 입장에서 알터니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다행스럽다는 날짜 조정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결국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안착을 해서 이제 총선 전략을 짜고 총선을 이제 크게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 중심의 큰 방향으로 전략을 예. 짤 때 총선에 임박해서 밖에 나갔던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의 집을 차릴지 뭐 별로 큰 집이 될지 아니면 별로 내실 있는 집이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하나 집을 만들어 놓으면 총선 직전에 가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 그럼 연대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때쯤 가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한동훈 비대위의 이준석 대표와의 이 연대 문제는 좀 나중으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행스럽고 오히려 풀기가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면 과제는 아니다. 됐다는 거죠. 예. 일단 한동훈 지명자의 행보 하나하나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한동훈 지명자가 예비 고교생에게 평소에 좋아하는 책이라면서 소설책을 줬는데 이게 모비딕인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그전에도 모비딕을 뭐 이렇게 평소에 뭐 감사함을 표시할 때 선물을 하셨다고 해요. 네. 보니까 뭐 본인이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뭐 네. 역경을 이겨낼 때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런 뭐 최근에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한동훈 장관의 이 소프트한 연성 이미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의 시작은 어찌 보면 저번에 대구에서 뭐 팬 사인회를 3시간 동안 사진 찍어주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예. 뭐 하나의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연성 이미지화 작업으로서 뭐 책을 선물하는 부분,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의미가 있는 책을 상당히 많이 주변에 선물을 하기도 하고 예. 아니면 뭐 본인이 쓴 책을 선물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또 책을 들고 뭐 공항이나 그런 데 가면서 화면에 그렇죠. 잡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도 뭐 사람들이 우리 그게 무슨 굉장히 영어 소설이었나 아니면 예. 뭐 그것도 이제 물론 한글화된 내용이었지만은 상당히 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모비딕을 선물하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정치인 한동훈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 정치권에서 해석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 한동훈 대 이재명 이 어떤 구도로 맞설지 협치는 가능할지 이것도 주목이 되고 있죠.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여야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총선에서 또 하나의 관역입니다. 제1관역 윤석열, 제2관역 김건희, 제3의 관역은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마운 사람일지 민주당의 고마운 사람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문을 빕니다. 내 쟁기도 챙기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민주당에 묻습니다. 민주당의 사례긴 밭, 죄전은 언제 갈려 하십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이 보내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며 실력 있는 변화로 극한 정쟁의 구태 정치를 변화시켜 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 이재명 앞으로 어떤 구도가 될 걸로 전망하세요? 아마 사진 기자들이 가장 지금 기대하고 있는 장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는 그렇죠. 그 장면. 이제 보통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악수하는 예. 장면.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예. 할까라는 게 아마 가장 관심일 겁니다. 아마 내년 1월 1일에 가장 어떤 면에서 좀 주목되는 사진이 바로 그 장면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내년이 사실 그렇게 시작될 겁니다. 아마 각종 여론조사도 모든 언론들이 대부분 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든요. 여론조사 발표될 것이고 예.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양자 대결로 지금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꽤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러면 이제 내년 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서 이재명 대 한동훈 대 이재명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얼굴과 예. 이재명이라는 옛날 얼굴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데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에 일단 눈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상품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민주당에서는 그냥 우리는 이대로 쭉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시장의 경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예. 라는 의문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뭔가 새로운 제품을 좀 내놔야 되잖아요. 네. 기존의 86 제품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또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가요? 그럼 거기도 뭔가 세대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혁신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냥 우리는 이 제품대로 쭉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소비자들은 선택이 상당히 꺼려질 겁니다. 예. 그런 어떤 숙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마냥 한동훈 오케이, 한동훈 땡큐 이런 거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뭘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진지하게 해야 될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고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이어서 짚어볼 텐데 이 민주당 예비후보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명계 인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전 고양시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구의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데 당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실질적인 해당 행위입니다. 누구는 측근이 자살하고 유죄 판결이 나고 있고 또 본인도 재판에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 적격 판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민주당의 현실이냐 이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반명 또 비명 혹은 친이낙연계에 대한 숙정의 시작인가를 그대로 암시해주는. 지금 이 김윤식 전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현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거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근데 친명 비명 프레임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증의 단계라는 거는요. 정말 기계적으로 내부의 이번 총선과 관련한 특별 당규 등을 통해서 최소한 첫 번째 허들을 넘겨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거든요. 정무 판단은 그 이후에 공간의 과정에서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판단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공천을 관리하고 이 예비후보 경선을 치르는 과정 중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공천관리의 주체로서의 민주당의 행위를 사실상 번복하고 제로로 만드는 점이 있거든요.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기강 차원에서 제도를 재성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내부에서는 상당히 위중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성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정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적용됐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내부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된 것이고 이게 부적절하다면 이후에 재심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죄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대로 했다 이 말씀인 건데. 그렇습니다. 네, 또 친명 비명으로 나누면 좀 안 된다고 하시긴 했지만 이 최성전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정은의 수령 체계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섬찟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최성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정 협력 일절 불응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뭐 정부적인 저는 판단도 들어가 있다고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뭐 민선 6기 4년 동안 당정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뭐 11쪽 분량의 400여 가지의 정책과 예산 협의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시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성 전 시장께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아까 장윤미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검증의 단계에서는 어찌 보면 기계적 기준에 의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느끼는 것과 당에서 판단한 거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최성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신당에도 합류 가능성을 일단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이낙연 신당이 나온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분들을 지금 뭐 포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저는 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이재명 대표는 이 후보 검증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본인이요? 본인은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솔직히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지금 걸려있는 재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통과시켜주고 이분들은 통과 안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물론 뭐 사안마다 조금의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흥시장 같은 분들은 당을 향해서 손배소 소송을 했다는 뭐 등등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매주에 재판을 두세 번씩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돈 봉투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감점을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됐고 지금 윤관석 의원도 구속이 돼 있고 이렇게 사법 처리가 되어 나가는데 문제는 아직 본인들은 뭐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거를 감점하지 않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그냥 돈 봉투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감점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아예 그 부분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고 왜냐 다 정당법이나 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잣대가 동일한 잣대가 아니라 대표는 대표대로 따로 하고 돈 봉투 받은 의원들은 따로 하고 근데 이분들은 당을 향해서 뭔가 그동안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아예 후보 검증에서 배제한다 그러면 과연 형평성이 맞겠냐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예. 네, 이번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송 전 대표의 부인이 남편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기획 구속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도대체 40년이나 지난 지금 전두환 독재 때보다 더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정부입니까? 돈봉투로 남편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거는 별건의 별건 정치 기회수사라고 남편이 제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조차 기획 구속이다. 정치적인 기획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부창부수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들? 국민들이 아마 판단을 다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살포 사건은 민주당 내에서도 오직했으면 스스로 탈당을 했겠습니까? 당대표 출신인데.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무대응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국민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무대응 자체도 비판을 받는 거지만 입 다물고 그냥 할 말 없다고 유구무원의 그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께서 나오셔가지고 같이 또 이게 검찰이 조작수사, 기획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니 마치 지난번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했을 때 그 부인께서 나와서 막 큰 소리 치고 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번복에 대해서 막 그렇게 소란을 폈던 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과거에 586 운동권 문화에 이렇게 지배당한 분들의 사고방식이 검찰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검찰이 민주당 정치인을 공격하면 이게 마치 없던 그 조작 수사를 해가지고 탄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70년대까지의 이야기지 이게 87년 민주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에 빠졌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더군다나 지금 저런 식의 반발을 하는 것이 민주당에서는 당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아까 나왔던 최성 시장이나 이 김유식 시장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형평성 따져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거부 사유예요. 특히 최성 시장 같은 경우는 당정 협력 불응했다는 게 어떻게 검증에 걸려서 탈락이 됩니까? 다른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따져보면 이미 친명화돼 있고 일색화돼 있고 친명파리로 온 당이 도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총선을 치르겠다는 태세인데 정말 두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로 정말 살을 깎는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서 안 가던 길을 가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변화하고 혁신하고 험지로 서로 가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이재명 체제 저렇게 친명 일색까지 가겠다? 저는 국민들이 분명히 그 두 당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파리라는 거는 뭐 일각의 시선이고 일단 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거는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검찰 소환 조사에 지금 불응하고 있는데 이 강제 구인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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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19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이선균 씨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서 추가 소환 없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또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 조사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올 초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 씨의 주거지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시약과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이 씨는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씨는 A 씨 등 2명으로부터 마약 사건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A 씨는 현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마약 공급책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의사도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끝으로 이 씨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마약 투약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내년 마약 퇴치 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9시간의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이선균 씨.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엔 여전히 말을 아꼈는데 오늘 새벽 모습부터 보고 옵니다.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의로 마약 투약했다는 혐의는 아직도 부인하세요? 예, 그것도 다 경찰에서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마지막 조사이고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세 번째 소환 조사였는데 예. 이 한 번 더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지금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짧게 끝난 것이 아니라 원래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다만 피조사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선균 씨가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나오는 것도 이선균 씨 입장에서도 부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앞부분에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이 된 것 같고 이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공갈 협박 혐의에 대한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를 아마 처음으로 예. 진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공갈범과 나와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 경찰에서 잘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미루어 짐작컨대 본인이 직접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 기존의 이야기대로 입장대로 지금 공갈범들이 마약을 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는 상황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공갈 혐의가 그럼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경찰은 영장을 신청할 정도면 혐의 입증에는 조금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예. 지금 영장 신청의 대상이 된 여성은 지금까지는 연예인 관련된 마약 투약 혐의자로 피의자로 거론되거나 했던 여성이 아닙니다. 네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고요. 이 이선균 씨와 유흥업소 모 실장의 관계를 의심해서 SNS를 통해서 이 여 실장과 이선균 씨를 협박했다. 그리고 돈을 갈취하려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앞으로 검찰 송치 여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 상황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선균 씨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는 예. 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 마약인 줄 모르고 먹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선균 씨 체내에서 어떤 마약 종류도 검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체내의 어떤 검사 결과로 마약 투약 여부를 입증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진술 증거라든가 주변 상황들 뭐 이렇게 포렌식 조사를 해서 나온 그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들 이런 것들 물적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선균 씨는 일종의 셋업 범죄를 당했다, 모르고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공갈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실장은 최소 5차례 필로폰이나 케타민을 투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약물은 상당히 환각 효과가 큰 약물인데 이 환각 효과를 느끼고도 이후에 계속 투약했다는 어떤 정황 증거들이 공소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처벌 가능성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증거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또 다른 공갈범 이 사람의 진술도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만약에 이 공갈범들이 위약을 줬다라고 하면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마약 제공 혐의로는 최소한 처벌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약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증거도 봐야겠지만 좀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좀 떠들썩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에 비해서 좀 결과는 초라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기는 해요.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 권지용 씨가 무혐의 결론이 났고 그리고 이성균 씨의 체내에도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성균 씨의 혐의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슈가 된 것에 비해서 성적표가 좀 초라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신체에 굉장히 은밀하고 내밀하게 행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같이 투약한 사람들의 진술 증거를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만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꼭 연예인이 피의자가 아닌 상황에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굉장히 밀행성을 갖추고 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난을 받을 여지는 그래도 남아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수사 초반에 관련 얘기가 나왔다. 뭐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이에요. 네, 오늘 새벽 한 5시 반쯤에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 지하 1층 목욕탕에서 이 70대 여성 3명이 감전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온탕에 들어가 있는 사람 3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각각 70살, 71살 2분 이렇게 3분이어가지고 좀 고령의 어떤 피해자들로 보입니다. 탈의실에 있던 다른 여성이 감전 사고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모두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2명은 숨졌고 중태에 있던 1명도 결국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나요? 일단 돌아가신 3분이 탕 안에 있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요. 감전 사고의 원인이 이 물 안에서 있지 않겠느냐라고 경찰과 전기안전공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목욕탕 보수가 있었는지 누전 사고 여부 등도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사고가 난 건물은 40년 이상이 된 오랜 건물이긴 한데요. 올 6월 전기안전검사 때는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근 목욕탕에서 추가 또 이 정기 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가 있었죠? 네, 종종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지난 10월에도 경북 구미의 한 목욕탕에서 배수 작업을 하던 60대 아버지와 40대 아들이 감전돼서 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에도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이 손님 2명이 감전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에도 서울 광진구의 목욕탕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또 지난 여름에 이 베트남 다낭의 수영장에서 이 우리나라 관광객 30대 여성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사실 이 목욕탕 내부에 보면은 요즘에 조명 시설도 하고 한증막 히터 시설도 하기 때문에 전기 시설을 아예 쓰지 않을 수는 없고 이걸 완벽하게 규율하는 어떤 근거 규정도 당연히 없습니다. 전기 시설은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만약에 탕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물이 엄청난 전도체잖아요. 그래서 감전이 되면 바로 이렇게 끌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감전되거든요. 그래서 수건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끌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전이 되면은 이 굉장히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이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JMS 정명석 총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23년을 재판부가 선고했어요. 네, 징역 23년형 사실 여러 가지 다종범죄 가중이라든가 상습 누범 가중이라든가 이런 가중 요소들 다 감안하고서라도 이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고려를 했을 때 한 18년에서 20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23년이라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재판부에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고령이에요, 피의자가. 정명석이 지금 78살이니까 23년을 복역하면은 101살이 될 때까지 이 여생을 사실은 교도소에서 보내면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라라는 어떤 재판부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계속해서 본인은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반성하지 않는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재판이 사실 1년 6개월 굉장히 오래 끌었습니다. 이게 계속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자체를 지연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짚으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계속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심 판결인데 피해자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게 나오면 100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살이 된다는 예. 게 형기를 다 채워야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 피해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 신도들을 동원해서 진술을 막 바꾸기를 종용하기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증인을 불러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피해자들 측의 대리인 이야기를 들으면요. 지금 추가로 고소한 사람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계류 중인 게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용기를 내지 못해 고소하지 못한 분들도 고소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입장 덧붙였습니다. 정명석 측에서는 일단 항소장을 제출한 걸로 알려져 있고 JMS 신도들은 꿰맞추기식 판결이다 이렇게 반발한다고 그래요? 네, 이 판결 선고 날 대전지법 앞에서 모여서 이 여러 가지 피켓 같은 것들을 들고 저렇게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계속해서 이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명석도 지금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신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 뭐 증거들이 다 조작됐다는 정명석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본인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 감형될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이대로라고 하면 감형 요소가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성탄절 연휴 영화 소식인데 이 서울의 봄이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드디어 돌파했어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24일 새벽 기준으로 지금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역대 개봉작 중에서는 31번째고요. 올해는 이 범죄도시 3에 이어서 두 번째 1000만 관객 돌파 소식이고요. 그렇죠. 한국 영화로는 22번째 1000만 영화가 된 겁니다. 이게 서울의 봄 다들 아시겠지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이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사실 역사적 사건이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재밌게 만들려면 이 연출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사람들,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본 사람들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한 상황을 영화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굉장히 재구성을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입소문을 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관객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최종 관객 수가 얼마나 될지 지금 아직 연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객들이 들 것 같거든요. 최종 관객 수 얼마가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또 영화 명량 한산에 이어서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편이죠. 영화 노량이 또 개봉한 지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그렇습니다. 4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는요. 지금 흥행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의 봄과 비슷한 추세라고 하고요. 또 이 신작이라 그런지 예매율은 서울의 봄을 또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노량 대첩, 임진왜란 막바지에 있었던 대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상전을 정말 영상으로 잘 구현해냈다. 이런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서웠던 한파가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도로 영상권으로 올라섰고요. 성탄절인 내일도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충남 보령과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에 내륙 대부분 지역은 송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사이 중부지방부터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제주 산지에 3에서 8cm,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1에서 5cm, 서울은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빙판길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 3도, 대구 5도 예상됩니다. 성탄절 이후로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